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세월호에서 유골을 발견한 뒤에 5일 동안 은폐했다는 의혹이 좀처럼 가라앉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유골 발견 뒤 이틀 후에 장관에게 보고를 했지만, 그리고 장관은 그때 조치를 지시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무슨 근거로 이 유골이 이미 수습된 사망자의 유골이라고 생각했는지, 그리고 이런 근거 없는 예단을 가지고 미수습자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은폐 의혹의 가장 중요한 근거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 해명이 없다면 국민 여론을 좀처럼 가라앉히기는 역부족일 거란 생각입니다. 정부가 의혹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했으니까 물론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완전한 의혹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론은 좀처럼 가라앉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를 순리대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풀으려 했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던 만큼 이제라도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조치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월호 발견 유골 은폐 의혹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이걸 보고를 받고도 이제 이틀 뒤에 공개한 건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장관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유골 발견 사실을 보고받은 것은 이 세월호 미수습자 장례가 치러지고 발인이 있었던 20일 오후 5시경입니다. 이철조 세월호 후속 대책 추진단장, 이제 현장 수습 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는데요. 이 이철조 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김영춘 장관은 왜 즉각 보고하지 않았느냐면서 절차에 따라서 유가족 등에게 또 즉각 통보할 것을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지시는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하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장과 위원장과 조은아 허다윤 양 어머니 이제 두 분에게만 유골 추가 발견 사실을 이제 통보한 것은 이 김영춘 장관이 즉각 통보하라고 지시한 지 거의 하루가 지난 21일 오후 3시경이었다고 합니다. 22일 유가족들이 뒤늦게 해수부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확인을 요청하고 이제 22일 오후부터 은폐 의혹 관련 언론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김영춘 장관이 추가 유골 발견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고 즉각 절차대로 통보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 대처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좀 명기 어려운 상황이죠. 해수부는 일단 책임을 물어서 김현태 이 부단장에 이어서 이철조 세월호 후속 대책 추진 단장도 이 보직을 좀 해임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굉장히 황당한 게 말이에요. 도무지 이 해석이 잘 안 되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들만 나오니까 이게 좀 황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게요. 이제 유해 발견 사실이 알려질 경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수색을 포기하고 목포 신항을 떠나기로 한 미수습자 가족들이 결정을 번복할까 우려해서 그런 것 아니냐. 더 황당한 얘기죠. 네. 이렇게 추정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현장 수습 본부장이기도 한 이철조 단장과 김현태 부단장은 이 추가 발견된 유골이 발견 장소 등을 이제 고려할 때 기존 수습자의 유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이런 판단에 따라서 괜히 미수습자 유가족들에게 또다시 희망 고문을 안겨주거나 이미 예정된 장례 일정 등의 차질을 줄까 우려해서 알리지 않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매우 높다라는 이 근거가 구체성을 띄어야죠. 그러게 말이죠. 네. 이건 해봐야 되는 거지. 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정말 좀 황당한 건데
그러나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난달 그 10일, 11일 연달아 그 유골이 발견됐을 때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은 그때는 절차대로 그 선체조사위원회 그 즉각 통보를 했다고 하죠. 결국은 그 장례식을 앞두고 이제 그 추가 유해 발굴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 결국 그 장례식 등의 그 절차가 다시 그 지연될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 그게 미수습 그 유가족들을 고려한 조치인가. 이제 이런 점에서 그 근본적인 의문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이 어떤 그 절차가 지연되는 것과 사실 만일 자기 가족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뭐 좀 얘기한 대로 하고 아니 뭐 설령 그 장례 그 부분들 떠나는 게 뭐 한 1, 2주 정도 늦춰주는 게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왜 정말 일체들을 이렇게 했는지 글쎄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죠. 예. 그리고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그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난 거 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법원에 구속 적부심 심사를 청구했네요. 그렇습니다. 임관빈 전 그 국방부 정책실장 22일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피의자 조사를 받던 중에 이제 김관진 전 장관의 그 석방 소식을 들었다고 하네요. 그러자 그 임관빈 전 정책실장은 장관도 풀려났는데 나도 그 풀려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검찰에 그 석방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건 뭐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만약 검찰이 석방하지 않으면 그거 자신도 그 구속적부심을 그 신청하겠다. 이렇게 밝힌 그 다음 날이죠. 23일 어제 실제 그 구속적부심을 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구속적부심 심리는 김관진 전 장관 석방을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 51부가 또 맡게 됐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과연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이 되는데 이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판부가 그 구속영장을 발부한 그 11일 전 그 영장 전담 판사의 그 결정과 전혀 반대의 논거로 김관진 전 장관의 그 석방을 결정한 것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죠. 이 때문에 좀 많은 논란이 좀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정치권 소식 알아봐야 될 국민의당 싱크탱크죠. 국민정책연구원이 어제 바른정당과 통합할 경우에 당 지지율이 크게 오른다는 여론조사를 공개했는데 이 여론조사 재미있는 게 많아요. 안철수 대표, 자당 대표죠. 네. 3위더라고요. 야당 주목하는 정치인에. 네. 뭐 유승민 등등 홍준표, 네. 안철수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그렇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돼서.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 인지도 조사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렇죠. 네. 안철수 대표의 통합 행보에 힘을 실어주는 그 여론조사 결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리서치에서 이제 조사를 의뢰를 했다고 하죠. 네. 이 국민의당과 그 바른정당이 그 통합할 경우에 제2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그 안철수 대표의 그동안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여론조사 결과이기도 합니다. 안철수 대표는 어제 오전 그 국민의당과 그 바른정당 의원들이 그 함께하는 국민통합포럼 그 세미나에서 이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와 나란히 그 참석을 했다고 하죠. 또 오후에는 그 당 원외위원장들과의 그 간담회를 가졌는데 무려 한 3시간 이상 간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통합을 위한 그 여론 조성 작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나서고 있는데 반면 그 통합 반대파 의원들 이 평화기억연대 그 가입 신청서를 그 의원실에 돌리면서 그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세가 모였는지는 좀 잘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도 상당히 거칠어지고 있죠. 박지원 전 대표 하루 전 그 안철수 대표를 겨냥해서 구상유치라는 표현을 쓴 데 이어서 어제 한 라디오 방송과의 그 인터뷰에서는 이 저점 떨어지게 우리도 그 이유식을 하나 사와야 된다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의 감정적인 발언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그 돌아올 수 없는 강대를 서로 건너는 대목들이죠. 이게 참. 근데 우리나라는 정치가 참 감성화돼 있고 감정화돼 있거든요. 이게 정치는 이성적 프로세스여야 하는데. 그러게 말이죠. 좀 그런 게 안타까워요. 자,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당 소속 의원들한테 또 편지를 보냈어요. 난 결백하다. 그렇죠. 좀 믿어달라. 그리고 방어진을 좀 쳐달라. 이제 이런 호소인 셈이죠. 국정원의 그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오늘 그 28일 검찰 소환을 좀 앞두고 있죠. 이 최경환 의원 어제 이제 그 긴급 SOS를 그 이제 당에 타전을 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그 당 수석 의원 그 전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자신의 그 인생과 정치 생명을 걸고 국정원으로부터 그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이제 그 결백을 주장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는 그 정치 보복을 위한 그 명백한 음해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뇌물을 주었던 사람이 그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라는 사실이 자신을 더 경악하게 만든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 주변에서 함께 도와온 그 사이인데 전화 한 통이면 될 일을 가지고 무슨 뇌물을 주고 로비를 하느냐. 이제 이런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최경환 의원 또 그 검찰 수사를 이 정치 보복이라고 강조하면서 한풀이의 눈먼 정권이 저 한 사람에게 만족하겠느냐 이러면서 다른 의원들의 그 경각심을 이제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좀 전에 백병규 시사평론가님과 함께 얘기한 뉴스 브리핑에서도 두 꼭지나 짚었는데요. 이 세월호 이 유골이 수습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리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정치권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이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근데 하여간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해수부가 진상규명에 나섰다고 하고요. 뭐 여기서 얘기한 거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발견된 희성제의 유골로 예단했다. 미수습자 장례식 잡혀있는 상황에서 유골 발견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 혼란만 초래할 것 같아서 보고를 미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단의 근거가 있어야지 이게 예의가 되는 건데 글쎄 그 근거를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이거 참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국회 농해수위에서 이 사안이 집중적으로 오늘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국회 농해수위에 자유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홍 총장님. 네, 안녕하셨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홍문표 사무총장께서 이제 오늘 국회에서 농해수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또 자료도 수집하시고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하셨을 텐데 어제 해양수산부의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해수부가 도대체 왜 이랬을까? 장관한테 보고하고 나서 장관은 왜 이틀 동안 조치만 취하라 그러고 공개 표명을 안 했느냐? 뭐 수습자의 유골이라고 예단했다고 하는데 근거는 뭐냐? 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참 너무 저희들이 벅찬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상상치 못한 일이 좀 벌어졌는데요.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총체적으로 국가기강이 총체적으로 지금 무너지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인데. 예. 지금 좀 지적하신 대로 밑에 실무자들은 위에 보고 오지 않고 또 위엔 보고받고 지침을 내렸는데도 이걸 따르지 않고 그렇다면은 이 5일에서 일주일 동안에 이 청와대는 과연 뭐를 했는지 이게 앞뒤가 하나도 지금 맞지를 않아요. 이렇다면은 이거야말로 국가의 총체적인 지금 잘못된 상황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는가. 이래서 오늘 농해수에서 이 문제가 피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는 이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 가슴 아픈 게 이 미수습자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유골이 나왔으면 이거를 하루빨리 좀 DNA 검사를 해서 누구 건지 알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요. 네. 근데 이거를 예단을 했다. 이게 수습자의 유골이라고 예단을 했다. 이 부분은 참 뭘 근거로 예단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상을 놓고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이렇게 국민에게 가슴 아프게 하고 유족들에게는 상처를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단순히 공무원의 이탈로 봐서는 안 되고, 네. 이 문재인 정부와 이 해수부 장관 그리고 책임질 분들이 전혀 도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무언가 좀 새로운 것을 좀 바로잡으려는 의도가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전 정부에서 이 세월호 문제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가슴 아프고 또 우리가 기다렸던 이 수습 문제였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본인들이 위에 보고도 않고 보고를 받은 사람은 또 그냥 적당히 지침만 내리고 이거를 또 청와대는 그동안 아무 대책 없이 수수방관 하다가 지금 상황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은 준비 안 된 정부의 현상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해수부 장관이 이제 매뉴얼대로 처리하라 이렇게 이제 이틀 늦게 보고한 이후에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매뉴얼대로 처리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언론에 먼저 공개가 됐잖아요. 네. 예, 해수부 공무원들이 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둘째로 김영춘 장관 자신도 지시사항이 잘 지켜졌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 잘 지켜졌는지 확인하는 것보다도 이런 일이 이렇게 늦게라도 보고를 받았으면 일단 언론에 먼저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행정 처리상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지금 방금 지적하신 대로 언론에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는 이 소위 해수부의 직제의 그 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했을 때는 누구에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이게 결국은 청와대까지 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중간 토막이 하나도 지금 어긋나서 이행된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도리어 언론에서 먼저 알고 이 문제가 뒷북치는 모습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조직적인 이 공직자의 체계가 이미 무너졌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는 요번에 뭔가 새롭게 찾아내서 처벌을 받을 사람은 받고 잘못된 거는 요번 기회에 고치는 그런 대수술이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홍문표 사무총장님께서 이 책임자 이 처벌론을 말씀하셨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 이건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장관은 피할 수 없을 것이고요. 또 장관이 자기 선에서 수습을 못하고, 틀림없이 윗선에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 딱 차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그것까지도, 장관은 어떤 취지를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상부에 보고를 했는지를, 우리는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어제 정의당 이정미 대표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충격적인 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정부가 의혹을 철저히 밝혀낸다고 했는데 새로운 의지가 행정부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의지가 밑에 공무원까지 전달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방송을 듣진 못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정미 대표가 그런 평가를 했다라면은 평소에 참 정의롭고 날카롭게 잘못된 걸 지적하고 바로잡는 정당이고 그런 대표로 봤는데 이것은 평가의 논평의 가치도 저는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지금 6개월이 지나간 이 시점에서 또 이것은 우리 국민이 전 정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참 가슴 아픈 일을 아직도 이것이 행정부에 전달이 안 됐다면 그러면 언제 전달한다는 겁니까? 지금은 그 순서는 지나갔고 이제는 이런 현실을 나타났는데도 이걸 수수방관하고 그리고 책임이라는 한계에서 누구도 지금에 와서는 이 문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왔는데도 한 일개 정당이 이렇게 평가하는 건 전 잘못됐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국가를 통치하고 사회를 통치하고 행정을 통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정권을 잡고 나서 아주 여기 만취가 돼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제는 이렇게 각자의 기능이 작동이 돼서
누구의 말이 아니라 그 시스템에 의해서 국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우리 국민이 좀 불안해서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는 게 미수습자 수색을 위해서 선체조사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 선체조사위도 구성을 다 하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한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은 모양인데 이게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거는 저도 아침에 그 법률 자문을 좀 몇 분과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예. 이 해수부가 이 조사위원회를 도와줘야 하지 않습니까? 예. 일을 더 잘할 수 있겠군이.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완전히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건 국가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과거의 세월호의 잘못을 탓했던 지금 이 현 정부가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국민한테. 그래서 그 법적으로 좀 논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방금 우리 교수님 지적대로 이건 완전히 방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추궁을 야당이 해야 할 것이다라는 그런 견해를 저에게 주신 분도 계십니다. 예. 자, 이 좀 다른 얘기인데요. 그 정부가 임용배제 7대 원칙, 이 5대에서 이제 2개가 늘었어요. 7대 원칙이란 걸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아주 후한무치한 국민을 무시하고 깔보는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저께만 해도 우리 온 국민과 언론들이 앞장을 서서 이 장관의 자격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공청회 청문회에서 논쟁을 하는 걸 다 보고 이건 부적격자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들을 참 억지로 대통령의 그 힘의 논리로 임명을 한 사람들이 지금 5분이 계신데요. 이렇게 국가의 원칙이 순서대로 지켜지지 못하면서 대통령의 권한 하나로 이렇게 무시해서 장관을 임명을 해놓고 여기다가 또 7대 원칙이라는 걸 뭐를 또 슬쩍 내놓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도대체 자기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후한무치한 행동을 해놓고 지금 또 끝나고 나니까 바로 또 7대를 내놓고 이 기강을 잡겠다 그러면은 이걸 믿을 국민도 없고 더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께서 어떻게 국민들이 싫어하고 또 많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은 더 잘하더라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국회 소위 청문회 과정을 없애버려야죠. 그리고 여론이 반대하는 쪽으로 대통령이 결정한다면 이 나라의 원칙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저는 원칙과 비원칙을 구분 못하고 대통령의 말씀은 국민들에게 저는 충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7대 원칙 과연 이것이 뭐를 위해서 내놓고 국민들을 우롱하는지 참 저는 이 부분에 너무 참 아주 마음속으로 안타까웠어요. 과연 어떤 취지로 이걸 내놨는지를. 근데요, 제가 궁금한 게, 이 임용 배제 7대 원칙이라는 게 이게 청문 대상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공직에 다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그 표현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알아본 걸로서는 모든 공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모든 공직이면 이제 정무수석이 공석인데 거기에부터 적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뭐 거기뿐이 아니라 지금 문제는 자기들이 임명을 지금까지 했었던 문정부의 사람들은 제외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요 문제가. 네. 그러면 그 험집이 많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쓰면서 앞으로는 깨끗한 사람을 쓰겠다고 7대 공약을 내놨다면은 그 험집이 있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국정을 어떻게 바르게 논쟁을 하겠습니까? 하려면은 지금 임명된 사람까지도 7대 원칙에 의해서 새로운 내가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치고 나가야 국민이 동의를 해주지. 자기들이 이미 임명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전부 흠집이 있는 분들이고 앞으로 오는 사람은 깨끗하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 국민이 따라가겠습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논리에 소위 대통령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무수석 오늘 특히 국회 농해수위에서 이제 이 세월호 문제를 좀 더 다루실 테니까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정말 이 자식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깝고 남의 일 같지 않은 너무나 슬픈 사고가 발생을 했었죠. 이 18살 고교 실습생이 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다가 기계 모기 끼어서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 학생이 감독관도 없이 혼자 일하다가 참변을 당했고 업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장 실습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특성화 고등학교 권리연합회 이상현 추진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지금 사망한 우리 이상현 군이 결국 이 사망한 학생이 이 혼자 기계를 만지다가 이게 참변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이상현 회장님은 일단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당시 사고가 발생한 순간에 CCTV를 보면 본인이 혼자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예. 갑자기 기계가 멈추고 이상이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고인이 기계 조치를 취하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오고요. 예. 그 뒤에 갑자기 멈춰있던 프레스가 내려오면서 이제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군이 사망할 당시엔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예, 고인을 골 수 있는 위치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듣기로는 이 기계 문제에 대해서 이미 그 이사나 이 윗사람한테 이 문자로 보고를 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그러면? 업체도 이미 알고 있었고요. 예.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단순 기계 점검을 할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고장난 기계 수리를 하는 것 때문에 계속 야근을 해야 했고, 또 이번 사고 이전에도 2차례 사고가 났었는데 모두 기계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이 기계가 심할 때는 2시간에 한 번씩 문제가 생겨서 기계에 들어가서 불순물을 제거해줘야만 다시 기계를 가동시킬 수 있었다고 그렇게 들어서 점검을 할 게 아니라 교체를 하던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했던 거죠.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상현 위원장께서 보실 때 지금 회사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회사가 지금 어떻게 우리 이군의 사망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을 한 게 있나요?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기보다 이제 그 고인이 아직 중환자실에 있었을 때 부모님께 10일 찾아와서 있었죠, 10일. 예, 열흘간 의식불명 상태로 있었고요. 예. 그 와중에 이제 15일에 부모님을 찾아왔어요. 예. 현대보험 신청서를 작성하는 거 이제 사인을 받았는데 그 원인에 이제 이 사고의 책임이 고인의 탓인 양 개인의 과실로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작성을 한 것에 사인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어떤 업체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기계 문제라던가 아니면 관리나 안전대책의 문제가 아니라 고인의 탓으로 몰아가는 그런 행태로 보입니다. 이게 근데 어쨌든 지금 수사나 조사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어제도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업체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고요. 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사 대상인가요? 수사 대상인가요? 법 위반 사항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노동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해야 할 문제가 되고 지금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조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이 학생들의 실습이요. 이런 그 특성화고 학생들의 실습을 노동부가 사실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건 노동부만의 책임은 아닌데요. 사실 이제 이게 교육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책임도 있는 거죠. 교육부와 노동부의 책임이다. 공동이군요. 예, 정부에서는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현장 실습이 보통 학교의 책임으로 많이 전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놓지만 실제 현장 실습 업체를 그 학생들과 연결해주는 문제나 아니면 현장 실습에 나간 이후에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학교의 책임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이 생기면 학교의 책임이라는 말씀이신데요, 그죠?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 책임으로 전가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제가 좀 궁금한 게 이 현장 실습,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할 때 이렇게 사망 사고라든지 혹은 이런 불행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죠. 이번 경우 말고도. 예, 맞습니다. 예. 어느 정도? 예. 이미 올해 1월에 그 U+A 전주에서 그 콜센터에서 과도한 무리한 업무를 하던 현장 시스템이 자살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거 뭐 위험으로 목숨을 잃은 건 아니지만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보여지고요. 접수되는 사례도 최근에 있는데, 일단 뭐 표준 협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 작성을 해도 요식행위로 작성을 해서 7시간 근무로 적어놓고 뭐 10시간 아니면 거의 20시간 가까이 일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실습은 이제 업무를 배워가는 의미도 있는데, 가장 어려운 일이나 가장 힘든 일, 또 직원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그냥 실습생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뭐 제과 쪽으로 실습을 나갔는데 가장 힘든 일을 시키면서 직원들은 충분히 휴식을 가지면서 일을 하는데 실습생은 8시간 동안 뭐 화장실 가는 5분밖에 못 쉬었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리다고 막 말을 막 하거나 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야, 너 물 떠와, 이렇게 업무가 아닌 걸 막 시키기도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학교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학교가 취업률 때문에 또 복교를 탁치 않아 해서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업률 때문에 복교를 막는다. 지금 이 실습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실습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내요. 근데 이 6개월 동안 일을 하는 게 취업률에 들어가는 모양이죠? 예, 보통 이제 다음에 2월 졸업 전에 취업률 계산을 해서요. 졸업 때까지는 한번 실습을 나가면 계속 그 업체에서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참, 근데 지금 이래서 학교가 일단 실습을 보내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이 제대로 적합한 일을 거기서 배우고 있는지 시키고 있는지 이런 거를 관심을 갖고 보지 않나요? 예, 그래야 하는 게 이제 의무인데, 교육부의 매뉴얼을 봐도 현장 실습 기간에 2회 이상 현장에 직접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현장에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나가더라도 깊게 어떤 상황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 이상현 위원장님의 말을 본다면, 말씀을 듣는다면, 이거 취업률로 포함시키는 이거 교육부의 정책부터 좀 바꿔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만일 취업률로 포함을 안 시킨다면 학생들이 이거 뭐 나랑 상관없는 일을 이렇게 시킨다 이러고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아주 서슴없이 그런 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학교 측의 입장에서 볼 때는 취업률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예,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이 취업률 높이려고 교육부가 대학도 굉장히 사실 이 취업률에
압박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학에 22년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볼 때는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을 위한 정책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숫자로 그냥 숫자 놀이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 교육부가 그러면 이거부터 좀 고쳐야겠네요.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노동부도 이런 노동 환경이나 노동 조건에 대해서 특히 실습생, 나이 어린 실습생, 경험 없는 실습생 이런 실습생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은 사실 지금까지 노동부보다는 교육부의 1차적인 책임이 있고 사회관계부 장관 회의를 열더라도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께서 그거를 주재하죠. 그래서 이거 교육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노동부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별로 책임지고 싶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위원장님, 근데 왜 지금 노동부가 조사 나갑니까? 예? 지금 노동부에서 조사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고 난 그 공장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거 이제 노동 과정에서 부당 노동 행위라던가 어떤 것은 이건 이제 노동부에서 조사를 하는 건데 전면적인 조사는 교육부의 협조도 받아야 이제 실습 과정 어떻게 나갔는지 실습 협약서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파악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먼저 좀 어떻게 앞에 나가서 일을 수습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이게 뭐 수습이라는 건 있을 수 없죠. 무고한 생명이 이 목숨을 잃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참 이게 이런 얘기할 때마다 어떻게 굉장히 착잡합니다. 진짜 이거 뭐 고쳐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말이에요. 예? 이런 거 그냥 놔두고 뭐를 어떻게 하는 거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말씀 아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특성화 고등학교 권리연합회 이상현 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